시계 초침 소리가 고요한 침실을 가득 채웠다. 새벽 3시 윤세아는 익숙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옆자리엔 그림자조차 없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2시간 혹은 그 어떤 시간에든 남편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자 소름이 돋았지만 이제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그녀에게 감옥과도 같다. 황금빛 감옥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이곳은 그 모든 것과 단절된 섬 같았다. 새벽 3시 윤세아는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창백한 얼굴, 깊어진 눈가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견고한 슬픔. 그녀는 한때 활기 넘치고 꿈 많던 여대생이었다. 그러나 3년 전 그녀의 삶은 송도그룹의 후계자 강태준과의 정략 결혼으로 송둘이 재바뀌었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사랑은 없었다. 태준은 첫날 밤부터 그녀에게 차갑게 선을 그었다. 이 결혼은 사업상의 필요일 뿐 감정은 배제한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이후로 그의 태도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밤늦게 돌아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어쩌다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세아는 그저 장식품 혹은 송도그룹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견뎠다. 부모님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러나 견디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 매일 밤 홀로 잠드는 침대는 비명 없는 절규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세준의 눈에는 자신이 없었다. 아니, 애초에 그는 그녀를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세아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았다. 며칠 전부터 몰래 준비해왔던 일이었다. 이혼. 이 두 글자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세아는 소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모아온 증거들이 있었다. 태준의 잦은 외박기록, 그녀를 향한 무관심을 증명하는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비서가 실수로 흘린 말들. 형도그룹의 차기 회장 강태준은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세아는 그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려운 붓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어쩌면 다른 여자가 있는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그녀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었다. 그녀는 거의 새벽에 들어오지 않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해가 뜨기 전에 돌아왔다. 세아는 순간 몸을 굳혔다. 그와 마주치는 것은 언제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너무나 무겁게 그녀를 짓눌렸다. 태준은 서재 앞을 지나치며 그녀를 흘끗 보았다. 눈빛은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무심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비서 김민석이 꾸벅 인사를 하고는 태준의 소료 가방을 들고 사라졌다. 태준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지 곧 물소리가 들려왔다. 세아는 소를로 소류들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준은 주방으로 가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태준은 아침을 거의 집에서 먹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은 미움이라기보다는 체연염에 가까웠다. 태준은 그마저도 지쳐버린 상태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태준은 말끔한 수트 차림이었다. 그의 넓은 어깨와 굳건한 등은 언제 봐도 완벽해 보였다. 그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커피만 한 잔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회사에 일이 많아서 그가 툭 던지도 말했다. 지난 3년간 그가 그녀에게 건넨 가장 긴 문장이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것이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전부였다. 태준 씨, 차가 그를 불렀다. 태준은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준은 마침내 천천히 뒤돌았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스쳤다. 무슨 일이지? 세아는 심호흡을 했다. 우리 이혼해요. 그 순간 공간을 지배하던 무감정한 공기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굳건하고 흔들림 없던 남자의 얼굴에 균열이 가는 것을 세아는 처음 보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정적이 너무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태준은 천천히 한 걸음 세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 열을 덮었다.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 정과는 다른 뭔가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 혹은 분노, 아니면 그 둘 다인 듯했다. 세아는 애소 침착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이 결혼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태준 씨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태준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을 담고 있었다. 의미가 없다니 당신은 송도그룹의 안주인이고 우리 결혼은 양가 사업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서서히 낮게 깔리기 시작했다. 세아는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저는 더 이상 송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요. 지난 3년간 태준 씨는 저를 단 한 번도 안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제가 이곳에 있든 없든 당신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투명 인간이라니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불편함 없이 살게 해주었고 당신 부모님의 사업도 지원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당신은 저의 감정을, 저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어요. 지난 3년간 당신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고요. 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으려 했지만 억압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듯 했다. 태주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도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의 무심한 말을 세아는 절망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의 아니에요. 아니 아내였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놓아주세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듯 말했다. 태주는 세아의 발을 꽉 잡았다. 그의 소나기에 그녀의 발이 으스러질 듯 아팠다. 놓아달라고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변했다. 이 결혼은 당신에게도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공도그룹과의 연결은 당신 집안에 다시 없을 기회였어.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망치려는 건가? 이 두기 후 제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살았어요. 이 두기라고 할 만한 건 단 하나도 없었다고요. 세아는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주는 그녀의 말을 비우듯이 코웃음 쳐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데? 당신이 이 결혼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질 것 같나? 속도그룹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세아의 심장을 찔렀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비록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곁에서 죽은 듯이 살고 싶지 않아요. 세아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팔을 빼내려고 했지만 그의 소나기는 더욱 단단해졌다. 태주는 그녀의 턱을 잡아 올렸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꿰뚫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리 없어.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세아는 그의 눈에서 섬뜩한 광기를 부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에게 무관심했던 그 강태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소유물 그래. 그녀는 그저 그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소유. 태준의 눈빛이 더 깊어졌다.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관심이 없다고 누가 그래. 나는 당신에게 충분히 관대했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었다. 그건 관대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죠. 당신은 저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지난 3년간 당신의 손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닿은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저를 인간적으로도 안으로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태아의 목소리는 이제 흐느끼 풀어 변해갔다. 그녀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조여왔다. 이 모든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태주는 그제야 그녀의 팔을 놓았다. 그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그녀의 팔목은 붉게 부어올랐다. 그는 잠시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담고 있었다. 증언은 안 돼. 당신은 평생 나의 안으로 남아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는 미련 없이 현관을 나섰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세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눈을 깊은 감정에 속다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천천히 일어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안에는 결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다. 좋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싸울 것이다. 송도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자신을 되찾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강태주는 차가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소리더미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혼 윤세아가 그 말을 입에 담았을 때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요동쳤다. 지난 3년간 그는 세화를 철저히 무시하며 살아왔다. 그것이 이 결혼의 유일한 규칙인 양. 그녀의 존재를 지우고 자신의 세계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그녀는 그저 배경이었다. 그의 완벽한 삶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감정 없는 장식품. 그런데 그 장식품이 이제 채의 목소리를 내며 자유를 외쳤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침의 짧은 대화가 반복해서 울렸다. 단 한 번도 저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저를 인간적으로도 안으로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 그 절규는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의 보호.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다. 그녀는 왜 더 많은 것을 원하는가? 그는 지난 3년을 되짚어보았다. 결혼 첫날 밤, 세아는 순진하고 다소 어색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때 그녀에게 말했다. 이 결혼은 계약이다. 감정은 배제한다. 그의 말은 분명했고 그는 그 말을 지켰다. 그녀의 방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고 그녀와 식사를 함께하는 일도 드물었다. 그녀의 스케줄은 비서 김민석이 관리했고 그녀의 개인적인 필요는 송도그룹의 지원으로 충분히 채워졌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효율적이고 감정 소모가 없는. 그는 송도그룹의 후계자로서 감정에 휘둘릴 여유가 없었다. 그의 모든 에너지는 사업 확장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설계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윤세아는 그 완벽한 설계에 균열을 내려고 했다. 태주는 책상 위에 낡은 은색 회중식회를 손에 쥐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거쳐 그에게 물려준 유품이었다. 이 시계는 그에게 시간의 소중함과 약속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지켜온 또 다른 약속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그를 절망의 나락에서 구해준 작은 소녀와의 약속. 그러나 그 소녀는 그의 기억 속에서 흐리되어 있었고 그는 그 약속을 희미한 꿈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태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전무님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차에 말했다. 오늘은 식사 거른다 자료 가져와. 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인순, 니어. 전부님 어제부터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 없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섰다. 태준은 다시 서류에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집중할 수 없었다. 세아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그녀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 속에 담긴 비난. 그는 그녀가 이토록 감정적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를 약하고 여린 여자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에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솟려 있었다. 그는 문득 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그녀는 새하의 한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의무감과 책임감만 보였다. 그는 그 순간부터 그녀를 아내가 아닌 송도그룹의 안주인으로 인식했다. 비즈니스의 일부 그의 차가운 태도는 의도된 것이었다. 그는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 때문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사랑이란 감정은 그에게 사치이자 위험한 곳이었다. 그는 감정이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다. 특히 결혼만큼 중요한 계획 관계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녀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의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녀가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는 곳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그녀가 그의 삶에서 사라진다는 곳이 그는 그녀를 소유물로 여겼지만 그 소유물이 갑자기 자유를 선언하며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자 그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저녁,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의 발걸음은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세아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가 정말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을까? 그는 자신이 그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생각보다 강했고 생각보다 대담했다. 저택에 들어선 자지반은 고요했다.
세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아침에 그녀가 준비했던 커피 향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식탁 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작은 쪼치 하나가 들어왔다. 단정하고 부드러운 필체였다. 태준 씨, 저는 며칠간 친정에 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쪼치를 읽는 순간 태준의 안색은 더욱 굳어졌다. 친정, 그녀가 정말로 떠났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그의 허락도 없이, 그의 동의도 없이 떠났다. 그는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난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금비서 태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석이 달려왔다. 네, 전무님. 윤세아 씨, 현재 친정에 갔는지 확인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솟여 있었다. 아침에 전무님께서 출근하신 직후에 집을 챙겨 나가셨습니다. 제가 차를 불러드리려고 했으나 택시를 이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택시. 태준의 미간이 더욱 깊게 찌질해졌다. 청도 그룹의 안주인이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떠났다니. 이것은 그의 명성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반항하고 있었다. 윤세아 씨의 친정은 현재 사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 저희 송도그룹의 지원으로 잠시 회생하는 듯 했으나 최근 다시 자금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렇다면 아주 좋은 기회군.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소재로 향했다. 윤세아 씨의 친정 회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특히 최근 자금 흐름과 부채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고해. 민석은 태준의 뒤를 따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전무님은 지난 3년간 윤세아 씨의 가족일에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재 들어선 태준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자판 위를 움직였다. 그는 윤세아의 친정회사, 즉 윤석산업의 재무 상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자료는 예상대로 좋지 않았다. 이미 한계에다 다른 상황이었다. 그런 윤세아가 이혼을 요구한 것이 순전히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분명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의 친정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본능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녀를 그의 곁에 붙잡아두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가 떠날 수 없도록 그녀를 그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방법. 그녀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는 윤석산업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윤석산업의 윤 대표, 즉 세아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대표님, 강태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윤석산업의 최근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 송도그룹에서 다시 한번 지원을 검토해 보려 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윤 대표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찼다. 강 전무님, 정말이십니까?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언제쯤 뵙고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그녀를 도찾기 위한 비즈니스. 오후, 태준은 윤석산업의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의 고급 승용차는 주변의 오래된 건물들과 이질적으로 서 있었다. 그는 곧장 윤 대표의 사무실로 향했다. 윤 대표는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강 전무님,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윤 대표는 연신 허리를 굽혔다. 태준은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가구들 쌓여 있는 소리더미, 그리고 희미한 담배 냄새. 세아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집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표님, 태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송도그룹에서 윤석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윤 대표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어떤 조건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첫째, 윤석산업은 앞으로 송도그룹의 하청업체로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경영권은 송도그룹이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셋째, 이 계약은 윤세아 씨가 저의 아내로서 송도그룹에 남아있는 동안 유효합니다. 윤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지막 조건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강 전무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윤세아 씨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윤세아 씨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온다면 윤석산업은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혼을 강행한다면 송도그룹은 윤석산업에 대한 모든 지원을 처리할 것입니다. 대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윤 대표는 얼굴을 감쌌다. 강 전무님 세아에게 이런 조건을 내세우시다니 선택은 윤 대표님의 따님에게 달렸습니다. 윤석산업의 미래는 윤세아 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윤세아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준은 윤 대표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자신이 비열한 방법으로 세아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다. 왜인지는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그녀가 그의 곁을 떠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대준은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세아의 방을 향했다. 침묵만이 그를 방했다. 그녀를 서재로 가서 윤석산업의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가족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결국 돌아올 것이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세아였다. 대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그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산업의 미래는 당신에게 달렸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를 협박했다.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의 곁에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그녀를 소유해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자신이 그녀를 안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그녀의 비난을 애써 무시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그의 삶의 일부여야만 했다. 그가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다. 그의 마음 또한 그 밤처럼 어두웠다. 그녀는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했다. 분노, 절망 혹은 체념. 어떤 감정이든 그녀는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각인시켜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결정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가 입고 살았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윤세아는 친정집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알쓸반 전체에 무겁고 절망적인 공기가 흘렀다. 아침에 태준에게 이혼을 선언했을 때 통쾌한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어제 저녁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태준이 윤성산업에 투자를 제안하며 내건 조건을 들었을 때 세아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혼을 강행하면 윤성산업에 대한 모든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것, 명백한 협박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가족 그녀가 이 결혼을 견뎌했던 유일한 이유였다. 새야, 어떻게 해야 좋겠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묻어 있었다. 이 아버지가 어제부터 잠도 못 주무시고 저렇게 괴로워하신다. 윤성산업이 무너지면 우리가 조금 정말 끝장이야. 세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태준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에게 무관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할 정도로 악랄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그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지도 몰랐다. 그녀는 송도 그룹의 후계자였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국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을 헤매행 듯한 기분이었다. 이혼을 포기하고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녀는 정의자선이 치머 영가에 다시켰습니다. 치머 영가에 다시켰습니다. 치머 영가에 다시켰습니다. 정의자선이 치머시 오 영가에 다시켰습니다. 디몬테넌스에서 치머 영가에 다시켰습니다. 그녀가에 다시켰습니다. 치머 영가에 다시켰습니다. 치머 영가에 다시켰습니다. 그녀가에 다시켰습니다. 치머 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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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켰습니다. 치머 개영가에 다시켰습니다. 치머 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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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켰습니다. 영가에 다시켰습니다. 치머 영가모 영가에 다시켰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그년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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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년 그녀는 그녀는 그년 종이저선이 그놈다에 가식했습니다. 취머모 영답 영답 그놈의 그눈이와 가식했습니다. 영답 영다에 가식했습니다. 영다에 가식했습니다. 그녀는 종이저선이 그눈이와 가식했습니다. 영다에 가식했습니다. 영덕, 영덕밤이 깊어졌다. 영덕밤이 깊어졌다. 세아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영덕밤이 깊어졌다. 지난 3년간의 삶이 주마승처럼 스쳐 지나갔다. 외로움, 고립감, 그리고 무시당하는 기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늘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했었다.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태준과의 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기대. 그러나 정작 자신의 행복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그녀 자신조차도 자신의 행복을 외면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 결혼이 그녀에게 감옥이라면 그녀는 그 안에서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다. 강태준이 그녀를 협박하여 데려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태준이 그녀에게 무관심했던 지난 3년, 그 시간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저택원에서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 자신만의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평소보다 일찍 자아렌 칭찬 A처럼 어른이가 한국인의 그녀의 히플스과 같은 강한 랜던 standing in front of their pet bond and stand by 하너앱을 서울 시선의 그 룰을 바라보았다. 늘 조용하고 수동적이었던 안주인의 변화가 낯설게 느껴지는 듯했다. 말씀하십시오. 사모님, 치우째. 제가 앞으로 외부 활동을 좀 할 생각입니다. 자선단체나 봉사활동 같은 곳을 알아봐 주세요. 둘째, 요리학원이나 외국어 학원 같은 것도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 강사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하야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네, 사모님. 갑자기 제가 더 이상 집안에만 갇혀 지내고 싶지 않아요. 강 전무님도 제가 나태하게 지내는 것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세아는 태준의 이름을 언급하며 김비서를 설득하려 했다. 사실 그녀는 태준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의 삶이었다. 금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알아보겠습니다. 혜아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저녁에는 요리학원에 다녔다. 운전면허와 학원에도 등록했다.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활력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그녀는 잊고 살았던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씩 되찾았다. 물론 이 모든 활동은 태준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무관심했고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밤늦게 돌아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무관심이 때로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덕분에 그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어느 날 세아는 자선단체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때 한 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모, 이 그림은 왜 슬퍼 보여요? 세아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무식 중에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슬픔을 그림에 담았 것이다. 그녀는 아이의 칠문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주고 말했다. 이모가 그림을 더 예쁘게 그려줄게. 슬프지 않고 행복한 그림으로 그날 밤 세아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둡고 슬픈 그림들이었지만 점차 밝고 희망적인 그림들로 변해갔다. 그림은 그녀에게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다. 한편 강태주는 최근 업무에 부쩍 피곤함을 느꼈다. 에스르스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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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더남.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윤세아가 돌아온 이후 그녀는 그녀가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묘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돌아왔지만 예전의 세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슬픔과 체념뿐이었던 눈빛이 이제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솟려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차피 그녀는 그의 통제 안에 있었다. 윤성 산업의 문제가 그녀를 묶어두고 있었으니.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동선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김 비서에게 그녀의 하루 일과를 물었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시선을 주었다. 그녀는 그녀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모님께서는 요즘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대준이 김 비서에게 물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자선단체의 봉사활동도 하시고 요리학원도 다니시고 운전면허원에도 등록하셨습니다. 대준은 놀라움에 눈썹을 치켰었다. 그녀는 그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저 집에서 조용히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제부터 2달 전부터입니다. 전모님 2달. 그녀는 2달 동안 그녀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진 못했다. 그녀는 그녀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것일까 하니 그녀는 자신은 늘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의 감신망을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대주는 불쾌했다. 그녀가 그의 통제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그의 규칙에 따라야 했다. 그녀는 그녀에게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대주는 일찍 퇴근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세아를 기다렸다. 세아는 요리학원에서 돌아와 그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거의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앉아. 대준이 차갑게 말했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대준은 그녀를 뚫어줘라 응시했다. 그녀 눈빛은 날카로웠고 세아는 등골이 오싹했다.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 덕운. 대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세아는 숨을 삼켰다. 조금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송도그룹의 안주인이다. 품위를 지켜야 해. 쓸데없는 활동으로 소문에 오르내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경고였다. 세아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쓸데없는 활동이라니요. 저는 제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무슨 소문에 오르내릴 만한 일을 했다는 거죠. 나는 당신이 내 허락 없이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아. 당신은 내 아내로서 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대준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그룹은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는 당신의 아내지만 동시에 저만의 삶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억압을 견딜 수 없었다. 대주는 식탁을 손으로 내리쳤다. 광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의 모든 행동은 나의 허락해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이 이 결혼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나의 통제에서도 벗어날 수 없어.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세아는 그의 관기 어린 눈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는 진정으로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남자에게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걸까?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저를 평생 가둘 수 없을 거예요. 언젠가 저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주는 그녀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그녀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다.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언제나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식사를 마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었다. 두고 보지. 그는 짧게 말하고는 서재로 향했다. 문이 광하고 닫혔다. 세아는 식탁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강태주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감옥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태주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덮었다. 자정,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윤세아의 반항적인 눈빛이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편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무관심을 발판 삼아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그녀의 시도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통제는 강태준의 삶의 핵심 가치였다.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어야 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섰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답답했다. 그의 그녀는 이 결혼을 끝내려 하는가? 그의 그녀는 그의 옆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송도그룹이라는 견고한 울타리.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옥이라고 불렀다. 그의 뇌리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어린 태주는 언제나 완벽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의 차가운 질책이 뒤따랐다. 강씨 가문의 남자는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 그 말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고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지는 법을 익혔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에게 사치웠고 나약함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그는 세아에게 첫날 밤부터 손을 구웠다.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무로서 자신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한다.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려 한다. 그는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상상했다. 그의 완벽한 삶에서 그녀라는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와 달리 일찍 식탁에 앉았다. 세아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가 식탁에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에 아무렇지 않은 듯 접시를 내려놓았다. 아침 묵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였다.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외부 활동은 중단한다. 태준이 불쑥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명령조였다. 세아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들리는 대로다. 더 이상 자손단체니 요리 학원이니 하는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 집에서 송도그룹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세아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이게 무슨 횡포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거죠?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반항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나의 아니다. 그게 당신의 존재의 이유야.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불필요한 일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내가 정한 규칙을 따라다. 그렇지 않으면 윤성산업은 언제든 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그는 그녀의 약점을 다시 한번 건드렸다.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그녀를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억압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졌다. 어디 가는 거지? 태준이 물었다. 상관하지 마세요. 태준은 소리치고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정말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그녀는 강태준의 소나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걸까? 그러나 그녀는 오랫동안 울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강태준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문득 자신의 그림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그동안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위안을 얻었다. 어쩌면 그림이 그녀에게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미술학원, 갤러리, 그리고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공모전.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 그녀는 그날부터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 태준의 명령에 따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방 안에서 그리고 저택원에서 그림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 분노,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을 캔버스 위에 쏟아냈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강렬해졌다. 그녀는 잊고 살았던 예술적 재능을 다시 발견했다. 금비서는 윤세아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는 더 이상 외출하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듯 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그녀는 윤세아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강인함을 보았고 그녀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아우라의 묘한 경이심을 느꼈다. 그녀는 태준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윤세아를 돕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세아는 자신이 그린 그림 중 한 점을 김비서에게 보여주었다. 그림은 어둡고 깊은 바닷속에 갇힌 작은 새를 묘사하고 있었다. 새는 날개를 포덕이며 위로 날아오르려 했지만 무거운 물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면은 절망감과 함께 강렬한 탈출의 열망이 담겨 있었다. 금비서는 그림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그리는 이 그림이 윤세아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에선 느껴지는 아우라는 너무나 강렬했다. 사모님, 이 그림을 제가 아는 갤러리에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아는 곳이에요. 혹시 전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세아는 김비서에게 그림을 건넨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김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태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세아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비서는 다음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세아의 그림을 갤러리에 가져갔다. 갤러리 관장은 그림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그림은 굉장히하군요. 작가가 누구입니까? 김비서는 윤세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개인적인 분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활동하는 작가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관장은 그림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놀라운 통찰력과 감수성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 깊이감 보통 사람의 그림이 아니군요. 당장이라도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싶습니다. 금비서는 기쁨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이었다. 그는 세아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했다. 태준이 알게 되면 분명 문제가 될 터였다. 그날 저녁 김비서는 세아에게 갤러리 관장의 반응을 전했다. 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제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고요. 네, 사모님. 관장님께서 극찬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개인전을 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아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감사해요. 금비서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김비서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태준이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여치로 갤러리에서는 윤세아의 비공식 개인전이 열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작가 와해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전시했다. 그녀는 전시장 구석에 숨어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눈은 경제면을 훑고 있었지만 그의 비서 김민석은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김비서는 최근 윤세아의 비공식 개인전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태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알면 윤세아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윤세아의 예술적인 재능이 그녀를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때 신문의 문화면에 실린 작은 기사나가 태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비의 작가 아와의 깊은 통찰력으로 미술계의 파란을 일으키다. 기사에는 익명 작가 와이오의 그림 한 점이 실려 있었다. 그 그림은 어둡고 깊은 바닷속에 갇힌 작은 새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림을 보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를 그 그림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녀를 불렀다. 금비서, 이 작가 Y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이 그림 어디서 봤는지 아나. 김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숨기는 것이 있는 모양이고 당장 이 작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와. 그리고 이 그림이 어디서 전시되고 있는지도.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왠지 모르게 윤세아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절망, 그리고 그녀의 반항심. 그는 신문 속 그림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정말 윤세아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그의 통제 밖에서
이렇게나 놀라운 재능을 키우고 있었단 말인가. 그의 심장은 미묘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솟아냈다. 그는 그녀를 다시 한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이 감정은 그에게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강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갤러리 복도를 성큼성큼 걸었다. 김비서는 그의 뒤를 따르며 진담을 흘렸다. 신문에서 본 익명작가 Y의 그림이 윤세아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분노했다. 감히 그의 허락도 없이 그의 통제 밖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동시에 알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그녀의 예상치 못한 재능에 대한 묘한 경외심이 밀려들었다. 갤러리 입구에 다다들자 그의 눈에 전시된 그림들이 들어왔다. 그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눈길은 곧바로 어두운 바다에 갇힌 작은 새가 그려진 그림으로 향했다. 신문에서 부었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그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한참을 응시했다. 그림 속 새는 날갯질을 멈추지 않고 위를 향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강렬한 생명력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느껴졌다. 그리는 그림 속 새에게서 윤세아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가도 두려웠던. 그러나 결국 길들여지지 않는 그녀의 영원. 그때 갤러리 관장이 태준에게 다가왔다. 송도 그룹 강태준 전무님, 영광입니다. 인명작가 Y의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태준은 관장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이 작가 Y의. 그지 관장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작가님 본인이 밝히기를 원치 않으셔서 밝히지 않으면 이 모든 전시를 당장 중단시키겠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위압감은 대단했다. 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송도 그룹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강태준 전무의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마지막에 입을 열었다. 사실 윤세아 사모님이십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그의 통제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전시된 그림들을 모두 가져가겠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관장은 놀라 소리쳤다. 네 전무님, 그건 좀... 작가님의 동의 없이 내가 윤세아 씨의 남편이다. 내 안의 작품을 가져가는데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태준은 차갑게 반문했다. 그의 눈빛은 갤러리 관장을 압도했다. 결국 태준은 갤러리에 전시된 윤세아의 그림들을 모두 가져왔다. 택으로 돌아온 그림들을 자신의 소재에 옮겨놓았다. 소재는 순식간에 윤세아의 갤러리로 변모했다. 그는 그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그림들은 그녀의 감정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색채가 줄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밝고 희망적인 색채들이 더해졌다. 그는 그녀가 이 저태가 안에서 그리고 그의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찾아갔는지 그림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점의 그림이었다. 넓은 황금빛 새장 안에 갇힌 채 창밖의 자유로운 하늘을 바라보는 작은 새. 새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새장 밖에는 흐릿하게나마 커다란 그림자가 들여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자신을 의미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황금빛 감옥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늘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깊었다.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처음 그는 서재에서 밤새도록 윤세아의 그림들을 응시했다. 그림 속 그녀의 고통과 갈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무심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김 비서를 불렀다. 윤세아 씨의 친정회사, 윤송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 김 비서는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네 전무님, 어제 윤 대표님과 이미 계약서에 소명까지 마치지 않으셨습니까? 상관없다. 이 계약은 무효다. 윤송산업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김 비서는 더욱 의아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윤세아 사무임께서 내가 직접 그녀에게 얘기할 것이다. 태준은 말을 잘랐다. 그는 자신이 윤세아를 협박하기 위해 가족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본 후 더 이상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격해 묶어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세아는 소재에 있었다. 그녀는 통 비어버린 벽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태준이 그녀의 그림들을 모두 가져갔다는 소식을 김 비서에게 들었을 때 그녀는 절망했다. 마지막 남은 탈출구마저 막혀버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감옥에 갇힌 듯했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차가움 대신 미묘한 복잡함이 솟려 있었다. 왜 오셨어요? 제 그림을 보면서 비웃으려고요. 세아가 씁쓸하게 말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소류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봉투를 세아에게 건넸다. 이것은 윤성산업과의 계약서다. 이 계약은 무효다.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을 협박하지 않을 것이다. 세아는 놀라서 봉투를 받아들었다. 계약서는 파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왜요? 왜 갑자기 당신의 그림을 보았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비로소 알았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무심했고 잔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아는 그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그림을 보았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뉘앙스의 말이 나온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보인 적 없던 그가 아닌가. 당신을 협박했던 것은 비급한 짓이었다. 후회한다. 태준은 말을 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후회의 그림자가 스쳤다. 세아는 그의 변화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3년간 쌓인 불신은 너무나 깊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그림 몇 장 보고 사람이 달라져요. 나도 혼란스럽다. 태준은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왔다. 당신은 내게 그저 계약 결혼의 상대였고 나의 완벽한 삶을 위한 도구였다. 그러나 당신의 그림을 보면서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과소평가했는지도. 세아는 여전히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죠? 당신의 그림이 되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잃고 싶지 않다니요. 지난 3년간 저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분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손을 구웠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를 나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정말 나약했던 것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나 자신이었다. 태준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취약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세아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의 새로운 기만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이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 태준의 세아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세아는 그의 손을 피했다. 너무 늦었어요. 태준 씨,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당신이 이제 와서 저에게 다가온다고 한들 제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여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 태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는 그 여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 여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고 상처 주었다.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한다. 하지만 내게 기회를 달라.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여는 태준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 여는 그에게서 전해볼 수 없었던 진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 여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당신을 누워주지 않을 것이다. 태준이 다시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의 협박조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다시 내게 마음을 열 때까지 나는 당신의 곁에서 기다릴 것이다. 세아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여는 그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여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가 또 다시 그 여를 버릴까봐, 그 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칠까봐 두려웠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샤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다. 당신이 나를 믿어줄 때까지 그는 소재를 나섰다. 세아는 홀로 소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파기된 계약서와 자신의 그림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태주는 변했다. 아니, 변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신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미세한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다. 어쩌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그녀의 삶에도 다시금 따뜻한 햇살이 비칠지도 모른다는 희망. 윤세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의 변화는 그녀에게 충격적이었다. 지난 3년간의 무관심과 냉대가 너무나 견고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마치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태주는 매일 저녁 일찍 귀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재에 틀어박히지 않았다. 대신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거나 주방에서 그녀가 요리하는 것을 물그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태연은 그의 변화를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그림들을 가져간 후 마치 그녀의 영혼을 엿돈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그림 속에 담긴 절망과 갈망, 그리고 희망의 불씨를 그가 읽어냈다는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미묘한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날 저녁 새하는 것이라서 책을 읽고 있었다.
대주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 소홀을 했다는 것을 한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었다. 대주는 잠시 침묵했다. 무엇을 하면 되겠나? 세아는 책을 덮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지난 3년간 당신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으니 이제부터 내 대해 알아가 보세요. 진짜 윤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대주는 고개를 끄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솟려 있었다. 알겠다.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갈 것이다. 그날부터 대주는 세아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다. 그녀가 그린 모든 그림을 서재에 걸어두고 밤늦게까지 그림들을 감상했다. 그림 속에서 그녀의 감정 변화를 읽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풍요롭고 복잡한지, 그가 얼마나 그녀를 얕잡아 보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김비소에게 세아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대신 그녀는 세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녔던 요리 학원에 함께 등록했고, 그 말에는 그녀가 봉사활동을 했던 자선단체를 찾아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그녀의 관심사를 따라가며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세아는 그를 경계했다. 그녀의 삶에 갑자기 끼어든 이방인 같았다. 그러나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격을 지키며 그녀의 모든 말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즐겨 듣는 음악,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 주위에 깊게 살펴다. 어느 날 세아는 자선단체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태주는 옆에서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도왔다. 한 아이가 태준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는 어떤 그림을 좋아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이슬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세아의 그림을 떠올렸다. 나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세아가 그려진 그림을 좋아한다. 세아는 그의 말에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림, 황금빛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그 새가 갈망하는 자유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세아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왜 사랑이라는 감정에 서툴고 그의 그녀에게 그렇게 무관심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 세아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늘 혼자였다.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태준이 마지막이 말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것만 당신의 그림을 보고 당신의 내면을 알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세아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심일까? 면 또 다른 일시적인 감정일 뿐일까? 며칠 후 대주는 세아를 데리고 교회의 한적한 미술관을 찾았다. 그곳에는 한국의 근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세아는 그림들을 보며 흥미롭다 설명했고 대주는 그녀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한 작품 앞에서 세아는 걸음을 멈췄다. 낡은 상자 안에 갇힌 채 빛을 향해 손을 뻗는 소녀의 그림이었다. 세아는 그림을 보며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이 그림 왠지 모르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애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 살았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세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더 이상 상자 안에 갇혀 있지 않아. 내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세아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말. 그녀는 그에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얼어붙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어떤 불안감을 느꼈다.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 보이는 이 변화가 과연 영원할까? 아니면 그녀가 꿈꾸는 행복은 언제든 다시 사라질 수 있는 허상일 뿐일까? 그녀의 손을 잡고 미술관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걸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에 가져다 준 변화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삶에 따뜻한 회사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그의 곁에 붙잡아 두어야 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태주는 세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들로 가득했다. 태주는 그녀의 그림들 앞에서 섰다. 이 그림들,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태준이 물었다. 세아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쓰었다. 그녀는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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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그녀의, 그녀의, 그녀, 그녀, 임은 견미의 그녀의, 그녀의, 그녀, 임은 견미의 그녀의, 그녀, 임은 견미의 그녀, 임은 견미의 그녀의, 그녀, 임은 견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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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그녀, 임은 견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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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임은 견미의 근제, 그녀, 이목의 기회를 달라. 세아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그를 믿어야 할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까? 그녀의 오랜 상처는 쉽게 아무를 지안을 터였다. 그때 태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도 다가섰다.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세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처음에는 몰랐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무심했고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한다. 당신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당신이 없는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세아는 그의 고백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후회, 그리고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이전의 냉정하고 무심한 강태준을 찾을 수 없었다. 태준 씨. 샤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얼어붙었던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안독감,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태주는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세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세아는 그의 품에
안겨 흔효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도 그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결정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 사랑받고 이해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해. 그러나 그녀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상처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아직도 그가 자신을 다시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에 드리워진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시험대 올릴 것이라는 것을. 강태준과 윤세아의 관계는 미묘한 변화를 맞이했다. 태준은 세아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고 세아 또한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려 했었다. 그들은 함께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잃어버렸던 3년의 시간을 채워나갔다. 세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고 태준의 차가웠던 눈빛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태준은 세아를 자신의 어린 시절 집으로 데려갔다.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다. 집안에는 먼지 쌓인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태준은 세아에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항상 무관심했고 차갑게 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란 감정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세아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깊은 상처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왜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태준 씨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되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짓이었는지. 태준은 세아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을 아프게 한 모든 순간들을 후회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세아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태준 씨 이제라도 깨달아줘서 고마워요. 나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섰다. 태준은 세아를 조심스럽게 품이 안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세아는 그의 품이 안겨 진정한 평화와 안도감을 느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태준에게서 남편이라는 온기를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태준이 윤세아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달라지는 모습을 본 강태의 이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태준은 태준의 사촌이자 송도그룹의 또 다른 후계자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태준을 짝사랑했고 송도그룹의 경영권을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윤세아가 태준의 곁에 있는 한 그녀의 계획은 스파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태희는 김비서를 은밀히 불러냈다. 윤세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와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 무엇이든 좋다. 그녀를 강태준에게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김비서는 불안했지만 태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들은 세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10년 전 윤세아의 부모가 운영하던 작은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로 인해 송도그룹의 전 회장, 즉 태준의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기록이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실화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김비서는 이 사실을 태희에게 보고했다. 태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드디어 약점을 잡았군. 강태준의 할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의 딸이라. 강태준이 이 사실을 알면 윤세아를 어떻게 대할까? 분명 이혼은 물론이고 그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태희는 이 사실을 언론에 흘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윤성산업의 재정 악화 소식과 함께 윤세아의 부모가 과거 태준의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화재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도배되었고 송도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분노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신문을 구겨 던졌다. 김 비서가 들어왔다. 전무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지? 태준의 눈은 이글거렸다. 그는 언론에 퍼진 소문이 단순한 루머가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를 꾸민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강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 비서는 모든 것을 태준에게 고백했다. 태준은 배신감과 분노의 채를 떨었다. 그는 즉시 태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강태의 이사,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짓인가? 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태유는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냉정하게 말했다. 오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그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야. 진실을 밝힌다고 당신은 윤세아 씨를 모험하고 송도그룹을 위험에 빼뜨리고 있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태주는 소리쳤다. 태의 눈빛에 싸늘하게 변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명확해. 오빠, 송도그룹의 경영권, 그리고 오빠의 옆자리. 윤세아는 처음부터 오빠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어. 그녀는 오빠의 할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의 딸이야. 오빠는 어떻게 그런 여자와 함께 할 수 있어? 태주는 태의 삶을 때렸다. 짝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태유는 충격에 휩싸였다. 태준이 자신에게 손찌검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당신이 감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윤세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그녀를 모험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을 철회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태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태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가 나를 때려. 윤세아 때문에 오빠는 편했어. 저 여자 때문에 오빠는 망가지고 있어. 닥쳐,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당장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놔. 그리고 다시는 윤세아 씨에게 접근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송도그룹에서 당신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희는 결국 물러섰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태준의 할아버지의 길이라는 명목으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는 송도그룹의 모든 임원진과 가족들이 모였다. 태희는 이 자리에서 윤세아의 부모와 관련된 화재 사건을 다시 들춰낼 작정이었다. 윤세아는 집에서 신문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부모가 태준의 할아버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루머.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은 당황하며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를 다시는 보지 않으려 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게 쌓아올린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님, 이 소문이 사실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태준 씨의 할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이 있나요? 김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그 일은 이미 10년 전의 일이고
경찰 조사 결과 단순 실홀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녀는 태희가 이 일을 꾸민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태준이 아직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아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태준을 기다렸다. 태준은 밤늦게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세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아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집을 나서기 전 세아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가족 회의가 있다. 당신도 참석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세아는 가족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태희가 무슨 짓을 할지 침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불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더 이상 짐이로 싶지 않았다. 회의장에 들어선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태희는 그녀를 비우듯이 바라보았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세아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손이 차갑게 쉬고 있음을 느꼈다. 그동안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태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강 회장님의 기위를 맞아 회장님을 추모하고 송도그룹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강 회장님의 죽음과 관련된 루머입니다. 태희는 세안을 노려보았다. 윤세아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발생한 화재로 강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세아 씨께서 직접 해명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세아에게 집중되었다. 세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부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태준이 세아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윤세아 씨의 부모님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 윤세아 씨를 모험하고 송도그룹을 흔들기 위한 음모다. 태준은 태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태희 이사,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꾸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송도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그리고 나의 아내를 모험하기 위해 이런 비열한 짓을 벌였다. 태희는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더 이상 발뺌하지 마라. 김 비서가 모든 것을 내게 고백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모든 것을 언론에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송도그룹에서 영원히 출방될 것이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태준이 태일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가 윤세아를 이토록 굳건히 지키려 한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태희는 결국 무릎을 꿇였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태준은 태희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송도그룹에서 영원히 출방되었고 그녀의 모든 권한은 박탈되었다. 언론에는 태일의 음모와 사과문이 대서특필되었다. 윤세아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송도그룹의 주가는 다시 안정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세아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미안하다. 세아 당신을 힘들게 해서. 세아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모든 불안감과 불신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고마워요. 태준 씨 나를 믿어줘서. 세아는 나지막이 말했다. 태준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을 믿는다, 새야. 그리고 사랑한다. 그들은 서로를 맞춰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황금빛 감옥은 이제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피어나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들은 앞으로 많은 역경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었다. 강태준과 윤세아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태희의 음모가 밝혀지고 그녀가 속도 그룹에서 축출된 후 그룹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태준은 세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세아 또한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집안의 분위기도 이전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태준은 매일 아침 세아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렸고 저녁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었다. 세아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황금빛 세 장에 갇힌 새를 묘사하지 않았다. 대신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와 활짝 핀 꽃,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담았다. 그녀의 그림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태준은 세아의 그림을 보며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세아는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준 씨, 우리 아이를 갖는 건 어때요? 태준은 세아의 말에 놀랐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분이 느는 감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아버지처럼 차갑고 무심한 부모가 될까봐 두려웠다. 세아는 그의 불안감을 눈치챘다. 태준 씨, 걱정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달라요. 당신은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를 당신을 닮아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태준은 세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그는 세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세아. 우리 아이를 갖자. 몇 달 후 세아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태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기뻐했다. 그는 세아의 건강을 극진히 살펴고 태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아이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아이방을 직접 꾸미기 위해 가구들을 고르러 다녔다. 그분이네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세아는 태준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무심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다정한 남편이자 예비 아빠였다. 그들의 사랑은 아이를 통해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태준의 어머니와 관련된 오래된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태준의 어머니는 태준이 어릴 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태준의 외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태준은 세아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외할머니는 오랜 시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세아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인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외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태준의 손을 잡고 흐느껴다. 태준아, 내 어미는 자살한 것이 아니다. 그 아이는 살해당했다. 태준과 세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태준의 어머니가 자살이 아닌 살해당했다는 사실. 태준은 외할머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요구했다. 외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죽였다. 그 아이는 내 아버지가 속도그룹의 피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그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니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세아는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그는 송도그룹의 모든 비밀 장부를 뒤졌고 김비서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모든 기록을 조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속도그룹의 피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증거를 찾아놨다. 그리고 그 피자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도 발견했다. 진실이 드러나자 태주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를 살해한 살인자였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명의를 실출시키고 그가 숨겼던 모든 조회를 세상에 드러내려 했다. 세아는 태준의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의 복수심이 너무나 강렬했다. 태준 씨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망치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소중한 아이가 있잖아요. 태준은 세아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직 복수를 생각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죄를 폭로했고 송도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송도그룹은 다시 한번 큰 위기에 처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송도그룹의 임원들은 태준의 행동에 불만을 품었다. 그들은 태준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태준의 경영권 박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세아는 태준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밤낮 없이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몰두했다. 그의 얼굴은 피피해졌고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세아는 그가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 어느 날 세아는 태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태준의 어머니가 쓰던 일기장이었다. 세아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태준의 어머니가 남편의 비자금 사건을 알게 된 후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아들 태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 태준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 모든 비밀은 영원히 묻히기를 세아는 일기장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태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태준에게 복수보다는 평화를 원했던 것이다. 세아는 일기장을 덜고 태준에게 갔다.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 기사를 보고 분노하고 있었다. 세아는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보세요. 태준 씨, 당신 어머니의 일기장이에요. 세아는 일기장을 그에게 건넨다. 태준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진실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아들의 행복만을 받았다. 태준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세아는 태준을 품에 안았. 괜찮아요. 태준 씨, 이제 애도 깨달으면 돼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당신의 삶을 복수심으로 채우지 마세요. 태준은 세아의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복수심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고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지만 복수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다음 날 언론에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죄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밝히고 송도그룹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송도그룹의 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송도그룹의 이미지는 다시 회복되었고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임원들도 그의 결정에 동의했고 그는 다시 그룹의 리더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몇 달 후 세아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태준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에서 벗어나 세아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황금빛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도모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집은 이제 따뜻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보금자리였다. 태준은 매일 아침 아이와 세아에게 입을 맞추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았다. 세아의 그림은 이제 그들의 행복한 삶을 반영하듯 밝고 화려한 색채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모든 시련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